이제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에미코 오치아이 교수님, 교토대학교의 오치아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오치아이 교수님은 돌봄 노동과 돌봄 관련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연구를 발표하셨고요. 뵐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또 다른 토론자는 문경희 교수님이십니다. 창원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른 토론자들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의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신 마리아 플로로 교수님도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김태균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 플로로 교수님과 김태균 교수님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약이 있으셔서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하셨고요. 대신 토론문을 저에게 사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발표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미코 오치아이 교수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미코 오치아이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서울대학교에 다시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이 서울대학교를 자주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암 교수회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왔을 때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을 때 좀 3년 동안 거의 칩거를 하고 또 거의 격리 수준으로 집에서 칩거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좀 오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해외로 여행을 하는 것이 3년 만에 여행을 하는 것이 좀 주저되었는데요. 좀 망설여졌는데요. 일단 국경을 넘었더니 이렇게 사람들과 또 만나서 또 토론하고 이렇게 되는 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세션 1의 기조 발표와 또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여기에 이 컨퍼런스에 모인 우리는 어떤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과 또 말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표현이나 문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 경제라는 것도 꽤 최신에 만들어진 용어죠. 이 돌봄 경제는 과거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용어와 개념이 성립이 되어야지 우리가 함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스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이디어들, 즉 관념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경제가 발전의 엔진이 되고 있지만 동력이 되고 있지만 사실 관념이야말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발전 방향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개념들, 좋은 용어들을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마리나 두라노 교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를 사용해 주셨죠.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페미니스트 개발정책, 그리고 또 돌봄경제 등등의 중요한 단어를 명확하게 활용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서 저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현아 박사님도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청년 세대가 돌봄에 대해서 갖는 태도나 생각을 저희와 공유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청년 세대와 직접 접촉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명한 교수님의 뭐 강연이나 아니면은 정치인들의 뭐 정책 토론이나 뭐 이런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 청년의 목소리나 아니면 생각, 그런 감정,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캐주얼하게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돌봄에 대해서 어떤 그 청년들이 어떤 감정이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점은 결혼을, 즉 비혼을 선택한 그런 젊은 남성,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 참 의외였습니다. 이 두 개의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책의 표지인데요. 오른쪽이 82년생 김지영의 일본판입니다. 한국의 이 책 표지와는 좀 다르죠. 이것이 좀 인상 깊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표지 아닙니까? 한국의 그 표지도 꽤 인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 없는 여성이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이 82년생 김지영이요.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많은 여성 독자들이 이건 내 이야기다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모성을 후회하다, 뭐 이런 책인데요. Regretting Motherhood. 학자 올마 도네스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어판이 나와 있나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발간을 하시면 뭐 큰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모성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과격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엄마가 된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후회하면서도 이것을 입 밖으로 발설하지를 못하는 그런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발행되고 나서, 와, 내가 엄마가 된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일본 SNS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인구가 한국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성의 80% 그리고 여성의 84%가 여전히 결혼을 지향한다, 결혼하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높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비혼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싫어한다는 결혼을 거부하는 인구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 좀 의외였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네,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딜레니 교수님께서도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용어를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기 희생을 해서 남들을 돌보는, 타인을 돌보는 것이 이제 그 의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전통에 뿌리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런 것이 이제 국가 이념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주의적 경제학자들이 영국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 돌봄 경제와 관련된 용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린, 즉 녹색과 돌봄, 케어를 교차시킨 그런 용어들이 그 영국의 경제학자들, 여성주의적 경제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이라는 것이 뭐 유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온 그런 용어들인데요. 뭐 그린 하면은 뭐 대기,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공짜라고 그동안 여겨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이런 것은 이제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경제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인식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봄도 그렇다는 거죠. 돌봄에 드는 비용, 이런 것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그 가족에게 다 맡겨지고 또 이 아웃소싱이 되었던 것이죠. 특히 여성들이 그 부담을 다 많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간과해 왔는데요. 이제는 여성의 활동, 가정 내의 대부분 무급 활동, 무급 노동이 이제 경제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돌봄이라는 용어를 뒷받침하는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에 그리고 경제에 돌봄 부문을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 중심에 둘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봄을 여성화하고 여성화된 돌봄을 사회화해야 되고 국가 활동에 그리고 또 공동체 활동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돌봄의 가족화를 되돌려 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 발표에서 이런 방향으로 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특히 온톡 교수님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몽골의 돌봄 경제의 규모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돌봄 경제에 대한 분석과 그 몽골의 돌봄 경제에 대한 분석이 같은 틀이나 잣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연구 결과가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들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수립이 돼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조사를 제가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의 60%, 즉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휴직을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돌봄 페널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돌봄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악순환을 우리가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유급 휴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돌봄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창원대학교의 문경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의 토론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그 내용을 발표자들께 그냥 전달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문을 어제 좀 한글로 준비를 해서 제가 그 준비한 걸 읽으면서 시간을 좀 단축해 보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을 맡은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사 공부를 젠더 앤 디벨롭먼트 스터디즈를 해서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와서 많이 배우고 또 공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저를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젠더 앤 디벨롭먼트의 케어 이코노미가 어떻게 실제로 반영되고 이게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흥미를 가지고 발표 네 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기조연설 마리나 두리노 선생님과 문연아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질문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뒤에 몽골리아 케이스와 스리랑카 케이스를 들은 게 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마리나 두리노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공감했던 부분부터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대외정책, 공적개발 원조 정책의 페미니스트 비평과 분석, 대안 실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비평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젠더에 기반한 정책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수혜자로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교차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어서 여성 중에 소수자 여성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또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페미니스트 대외 정책을 일찍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무기 거래 등 군사화, 식민화 영역에 대해 소홀했다는 점은 다른 국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금융, 과세, 무역, 투자 등 거시경제 정책 영역에서 페미니스트 비평과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매우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국내 젠더 평등 정책과 대외 정책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에도 공감하고 그러한 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실은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마리나 두리노 선생님께서는 돌봄 경제가 페미니스트 대외 정책과 개발 정책을 고민하는 데에 대안적 시각 또는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프랑스와 멕시코, 독일 등이 페미니스트 개발 정책 논의에 돌봄 경제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할 계획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과거 90년대에 또는 지금까지도 공적 개발 원조는 여성의 그 임금 노동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공장 노동 등 여성이 사실은 케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집을 떠나야 경제가 개발하는 것 같은 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지금 케어 이코노미가 어떻게 실제로 공적 개발 원조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적자 생존, 힘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군사화, 식민화의 논리를 국가의 합리적 판단으로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 대외 정책이 국가 간 무기 거래를 문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전쟁과 살상, 폭력이 용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해서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규범을 제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가 있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발생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국제사회가 빈곤 퇴치를 위해 저개발국 또는 파트너국에 엄청난 재정 자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국가 간 경제 권력의 불균형 문제가 약화되기는커녕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느끼는 감정과도 유사할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페미니스트 백래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앞으로 국제관계, 즉 군사안보와 거시경제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페미니스트 비평과 대안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고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돌봄 경제는 군사화, 식민화, 경제 권력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문제시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정책화되고 있는지 국제사회의 노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발표하실 때 여기에서 답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질문하러 오신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시간 한계상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으로 문현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세대 돌봄의 실태와 전망에 대한 발표문을 읽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중요한 현안인 결혼, 출생, 돌봄의 문제를 청년의 관점에서 연구 분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고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꼽자면 슬라이드 11쪽에서 언급하신 저출산 또는 저출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코멘트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단지 고용이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의 질, 아까 뒤에서 나왔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 조건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전체 국가 평균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평균보다 10% 이상 더 길게 일한다는 사실이 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25쪽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11개 국가 중에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일, 삶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 제가 무엇에 놀랐는지 몰랐지만 계속 놀랐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우리 젊은 세대가 균형이 더 불균형하다는 게 놀란 건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일, 삶의 불균형이 있어서 더 놀란 건지 아마 두 개 다 놀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그 호주에 있는 한인 이민자 연구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호주에 왜 이민을 갔느냐라고 인터뷰를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호주로 이민한 이유가 한국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 일과 삶의 밸런스가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호주에 와서 그런 목표를 이뤘냐, 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호주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 같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그래프에서 호주가 저 메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로 이민을 간 한국 청년들이 절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를 보고 하나 궁금했던 게 아까 발표 때는 만족도라는 말씀을 쓰셨고 지표에는 균형 정도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떤 지표로 이게 표가 이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지표가 계산이 된 건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에 어떤 그 비교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1.0, 뭐 0.97 이런 식의 지표가 나왔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 및 저출생 문제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방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아까 발표에서 지방 청년들의 그 지방의 돌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언급해 주신 부분에 너무 공감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는 창원 지역만 하더라도 이미 청년들이 한 해에 6만 명 이상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도권으로 쏠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너무나도 그 살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말미에 기본소득과 돌봄에 대한 교육 및 대안적 정책 접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좋은 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게 5쪽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인용을 하신 분 중에 그 듀얼링이라는 분의 글을 보고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들에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케어나 컴패션, 리스폰시빌리티 등이 어떤 특정한 방식과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모빌라이즈 되고 있는가라고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글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컨셉들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하신 것과 이분의 그 문헌의 그 내용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한국 사례를 해석하고 이제 정책 제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아까 그 선생님 마지막에 그 토론자께서 일본에서는 결혼을 한국보다 훨씬 더 젊은 세대가 많이 하려고 한다는 그 부분 또한 참 궁금해서 또 한일 비교도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습니다. 네, 이상 제 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네, 감사합니다. insightful discussion. 네, 정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는 토론 멘트였는데요. 이제 각자 이제 질문을 제공해 주셨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브레이크 시간에 휴식 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연사분들도 토론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 서로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